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중동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양국이 처음으로 헤즈볼라가 남부 레바논을 장악하는 것을 끝내고 국경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JNS-TV의 Jerusalem Minute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또 한 번 휴전이 발표됐습니다. 아마 두세 번째인 것 같네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몇 번이나 휴전을 발표했는지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함께 이른바 시범구역을 신속하게 조성해서 테러 조직인 헤즈볼라를 리타니강 북쪽으로 점차 몰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이 중재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베이루트 사이에서 잠재적으로 역사적인 또 다른 회담이 끝난 후에 나왔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해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 예히엘 라이더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교적 전례 없는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자 레바논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즈볼라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바논 국민들에게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적은 헤즈볼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이란의 대리자인 헤즈볼라를 나라에서 몰아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빼앗고 레바논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렉스, 시범구역과 헤즈볼라를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 레바논 정부가 정말로 자신들이 하겠다고 한 대로, 즉 헤즈볼라를 파괴하거나 약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우리와 레바논 국민 모두를 위해서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헤즈볼라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일종의 세력 통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사이의 합의로 헤즈볼라가 우리가 리타니 구역이라고 부르는, 즉 미타니강 남쪽 지역,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헤즈볼라는 그곳에서 철수하게 될 것입니다. 남부 레바논에 남아있는 헤즈볼라 요원들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짧은 안전 통로가 제공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이터 대사는 만약 그들이 철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일정 시점에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파일럿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원과 무장, 훈련을 받는 레바논 정부가 들어와서 몇몇 전략적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제 분명히 처음에 파일럿 존이라는 것은 레바논 군대가 어떤 지역에 들어오지만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다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스라엘 방위군과 레바논 군대가 협력해서 헤즈볼라가 그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함께 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레바논 측이 이런 합의에서 바라는 것은 파일럿 존이 잘 작동하면 또 다른 파일럿 존이 생긴다는 거죠. 각 파일럿 존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철수하고 레바논 군대가 인수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방위군이 남부 레바논 어디에도 주둔하지 않게 되면 이 모든 지역이 레바논 군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제기했던 질문은 레바논 군대가 실제로 헤즈볼라가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헤즈볼라가 그냥 레바논 군대에 침투해버리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 군대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헤즈볼라는 나라 전체에 퍼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레바논 정부 안에는 헤즈볼라를 자기 일에서 배제하려는 의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즈볼라가 나라에서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바논 군대가 남부 레바논에서 그 주둔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남쪽으로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바로 이스라엘 방위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하는 것을 막을 의지가 없거나 막을 수 없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만약 이게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 여기 레바논 군대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식으로, 그리고 또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여기 레바논 군대가 있는 식으로 일종의 조각부처럼 배치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전반적인 감독 아래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공동 책임이 주어진다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책임을 오직 레바논 군대에게만 맡기려는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건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남부 레바논에 시아파 가족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 형제는 레바논 군대 소속이고 다른 형제는 헤즈볼라 소속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고 헤즈볼라와 싸우게 될까요? 가족이 말하는 양다리 걸치기 때문이죠, 맞죠? 맞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양쪽 모두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와이더 대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의 공동의 적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레바논 정부에 압박을 가해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도 정말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오랫동안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헤즈볼라를 압박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헤즈볼라가 북쪽 베이루트 지역과 베이루트 주변 교회 그리고 다이와에서 세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레바논으로 진격해서 헤즈볼라를 더 근절하려는 움직임을 실제로 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대규모 병력을 오랜 기간 동안 레바논에 투입할 의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 전체, 특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휴전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차선의 외교적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남부 위타니 지역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언급하는 곳이 바로 남부 레바논 위타니 지역입니다. 이곳이 자유무역지대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이 이미 이 지역의 대부분을 초토화했고 시아파 공동체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내쫓았으며 이제는 몇몇 기독교 공동체와 드루즈 공동체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부 레바논에서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 사이에 합리적인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 다른 미래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렉스, 클립 하나 더 있어요. 라이터가 파일럿 존을 언급하는 대사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파일럿 존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도할 것입니다. 레바논 군대의 특수부대가 여러 지역을 장악하고 점차 남부 전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떠나고 헤즈볼라가 다시 돌아오고 지난 40년 동안 반복됐던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떠나고 헤즈볼라가 다시 돌아오며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휴전 협상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멈췄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2년이 넘도록 이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고 휴전이 있었다가 소위 휴전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있었고 휴전 중에도 어느 정도 총격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속보입니다. 일요일 아침 이스라엘 중부의 코아비아 이르 지역 근처에서 한 이스라엘인이 테러 공격으로 살해당했고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억할 점은 이스라엘에선 일요일이 평일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고 군인과 아이들도 각각 부대와 학교로 돌아갑니다. 현재까지 테러범 1명이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명이 체포됐으며 이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인으로 추정됩니다. 노란색 번호판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공격은 6전선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 시각에도 군인들과 많은 이스라엘 경찰들이 여전히 여러 현장에 남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건의 총격 공격이 있었고 아마도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그룹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유소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사망했고 또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건의 차량 이동 중 공격이 더 있었으며 현재까지 심각한 부상과 중간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이 확인된 1명 외에도 5명이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한편 현장에서 테러범 1명이 제압되었고 또 다른 1명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부 지역에서는 테러리스트 침투와 수색 작전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로 인해 주민들이 봉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단순히 2명의 테러범만의 소행이 아니라 여러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한 테러 조직 전체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건의 순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여기에는 테러범 중 1명이 사마리아의 쇼므론, 살핏 지역에서 총격을 가했고 그곳 경비원과 총격전을 벌였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후 테러범들은 도주했습니다. 그 일이 크파르야 분해에서 발생한 다른 총격 사건들보다 앞섰는지는 모르지만 사실로 확인되었고 모두 대규모 공격의 일부로 보입니다. 네, 우리는 적어도 몇 달 동안 이런 성격의 대규모 테러 공격, 대규모 총격 공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평온한 시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했죠. 하지만 이것은 폭력과 테러의 문화 속에서 세뇌된 집단이 있고 거기에 무기까지 유통된다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카를로스식 기관단총이 사용되었고 이번 공격에서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기가 있고 세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비록 테러 행위를 저지르라는 조직적인 명령이 없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요소들이 갖춰져 있으면 때로는 몇몇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 오늘 테러 공격을 실행하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마스가 자신들의 소행이라 주장했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는 물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도 상당한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번 사건이 다른 테러 단체의 소행인지 아니면 어떤 조직도 책임을 주장하지 않아 이 몇몇 테러범들만 단독범처럼 남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더 큰 규모의 연쇄 공격의 일부가 아니길 바라지만 어젯밤 이스라엘 현지 토요일 밤에 구시의 지원의 에프랏 교차로에서 잠재적인 테러 차량 돌진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밤 우리가 방송을 녹화한 후에 구시의 지원 교차로에서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최소 3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에는 17세 소녀가 중상을 입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받기 위해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공격은 뉴스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겨우 15초 정도만 다뤄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7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레바논, 이란, 가자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공격이 발생하면 뉴스에서 30분씩 여러 번 보도했을 겁니다. 이것은 짧은 단신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이죠. 하지만 17살 소녀가 아랍 테러리스트에게 차에 치였습니다. 오늘날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무언가를 올리면 그 게시물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한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6월에 사마리아 제닌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해 17살 소녀가 희생됐을 때는 이제는 그런 사건조차도 뉴스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닌,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리고 아랍과 유대인이 함께 사는 다른 지역 사회에서 테러, 폭력의 물결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들은 노란색 번호판, 즉 이스라엘 번호판을 단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이었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팔레스타인 자치구에서 온 팔레스타인 번호판을 단 주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가자지구 전선이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레바논에서의 전쟁도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국내에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 같은 입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같은 비전을 갖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가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 교과서, 마흐무드 아바스와 다른 사람들의 공개 연설을 통해 세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경 안에서도
언제든지 보안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방위군과 경찰 그리고 다른 부대들이 이러한 테러 공격의 90% 이상, 어쩌면 그 이상을 저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오늘 아침에는 하나는 막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공격과 이스라엘의 최신 소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시려면 물론 janus.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란의 외무장관은 이번 주에 레바논이 미국, 이란 협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범 구역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알다시피 최근 전쟁 이전에도 2006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가장 최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후 유엔 결의안 1701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안으로 인해 유니필, 즉 다른 나라에서 온 유엔군이 파견되어 기본적으로 헤즈볼라가 그 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유엔군의 눈앞에서 남부 레바논에서 다시 세력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니필이 실제로 하고 있던 일은 이스라엘 방위군 남부 레바논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는 건 말 그대로 희망이지만 이런 거죠.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의 합의에 따르면 두 나라가 협력해서 헤즈볼라가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레바논 군대가 그걸 해낼지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두 나라가 협력하는 합의라면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레바논 군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레바논 군대 간 총격전이 발생하면 이스라엘 방위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한 것처럼 더 큰 위험은 만약 지금 단순히 유니폼만 바꿔 입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입니다. 그리고 소위 레바논 군대가 헤즈볼라를 막는 대신 침투가 일어나서 헤즈볼라가 실제로 남부 레바논에서 레바논 군대가 되고 그들은 그냥 때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남부 레바논에서는 큰 교전이 일어나지 않지만 천천히 침투하고 세력을 키우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할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약간의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군사 교리가 바뀐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에서 대규모 세력 확장을 허용하는 상황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전이 선언되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방위군이 그 지역을 과거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헤즈볼라가 침투하거나 남쪽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을 포착하면 휴전을 위반하고 직접 들어가서 헤즈볼라가 국경 근처에 거점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여기서 이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레바논 대통령 조셉 아운이 한 발언이 매우 중요하고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란이 자신의 나라에서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클립을 함께 보시죠. 여기는 당신들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간섭하는 것은 당신들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발언을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우리 집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협상 카드로, 흥정의 수단으로 레바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협상에 레바논을 이용 중입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헤즈볼라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헤즈볼라는 앉아서 대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남아있는 것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과 외교뿐입니다. 그의 발언에 대해 말하고 싶지만 헤즈볼라가 그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남부 레바논에서 드론 공격으로 유니필 요원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셨죠? 아마 실수였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가 했던 말들이 지금은 꽤 역사적으로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거의 분명히 말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죠. 레바논의 대통령인 아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란의 영향력보다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레바논에 미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인식 혹은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은 실패한 국가입니다. 이란은 중동 전역의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의해 불안정해진 국가의 대표적인 예는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 때문에 불안정해진 레바논입니다.
하지만 아윤이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헤즈볼라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헤즈볼라가 우리가 외교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과의 외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외교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헤즈볼라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약화된 헤즈볼라입니다. 이제는 하산 나스랄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강력한 장군이었던 인물이 더 이상 이끌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심 인물이라고 언급했던 사람으로 실제로 이란의 장군이자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거의 모든 작전을 이끌었던 전면에 나선 장군이었습니다. 이제는 카셈 솔레이마니가 헤즈볼라를 이끌고 있는데 훨씬 더 약하고 나이 많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헤즈볼라는 확실히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말할 때는 레바논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그들이 하려는 첫 번째 목적이 헤즈볼라가 더 약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기본적으로 헤즈볼라를 궁지에 몰아넣고 계속해서 더더욱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남아있는 헤즈볼라를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르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하면 전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이란과 레바논 모두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헤즈볼라를 구하려는 의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즉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본 핵심은 헤즈볼라가 자신들은 휴전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당신은 레바논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 중인 당사자는 그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헤즈볼라는 여전히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병든 삼각관계에서 전체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한 미국과의 휴전은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헤즈볼라는 우리는 휴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헤즈볼라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 공격을 계속하라고 지시합니다. 계속 공격하라고 지시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보복할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단순한 보복이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군사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드론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보복 원칙은 헤즈볼라가 하는 행동보다 10배는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죠? 즉 헤즈볼라가 드론을 보내면 이스라엘 방위군 더 크게 강하게 보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순환이 돼서 헤즈볼라가 다시 반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아라기가 하고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을 막으려는 것이고 다시 한번 헤즈볼라를 그들의 테러 대리 세력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방해하려고요. 트럼프가 결국 네타냐후에게 화를 내길 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최근 보도에서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그 전화통화에서 바라크 라비드가 보도한 대로 비비,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냐? 라고 말한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전체 외교 과정을 방해하려는 아주 영리한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도된 대화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언급하신 것처럼 언론과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된 대화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대화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는 못합니다. 일부는 인정됐고 일부는 부인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대화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죠. 당신은 그에게 화가 나 있었어요. 당신은 너 미쳤어? 라고 말했죠.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도 했고요. 내가 당신이 감옥에 가지 않게 도왔다고 하셨죠.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 식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화가 났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의 행동에 조금 언짢았을 뿐이에요. 계속 레바논과 싸웠어요. 알다시피 제가 비비에게 우리 멈추자고 말했어요. 당신이 멈춰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잘 해왔고 함께 잘 해냈어요. 그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미국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정말 잘 협력해 왔어요. 저는 비비를 정말 좋아하고 그와 함께 정말 잘 일해왔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전시 대통령이고 그는 전시 총리입니다.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정말 잘 지냈어요. 알렉스, 우리는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시도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죠. 실제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우리가 아는 게 있나요? 두 사람 사이에 레바논 휴전 관련 대화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와 가짜 뉴스를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리는 대통령이 F 단어를 쓴다는 걸 알고 있고 카메라 앞에서도 그가 그 단어를 쓰는 걸 들은 적 있어요. 즉 그는 카메라 뒤에서도 그 단어를 쓴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꼭 그 맥락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그 말을 하는 맥락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 욕설을 쓰는 그런 상황이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깔보는 듯이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암시하는 바는 이것이 미국의 트럼프가 주도한 네타냐후에 대한 집중 공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영상을 보면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암시하긴 하지만 딱 잘라서 부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분명하게 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확실히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았죠. 그는 약간 그 발언을 슬쩍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 생각에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런 유출을 주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의 총리와 다른 고위 참모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 닫힌 문 뒤에서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년 동안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는 닫힌 문 뒤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총리는 네타냐후였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죠. 맞죠? 이스라엘의 적들과 미국의 적들은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어떤 틈도 없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잠시 간직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걸 증명하는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당신 정말 미쳤군요 라고 말했다고 인정했는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통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대화 세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수천 번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만약 이게 위기라면 다른 대화도 들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이란이 이스라엘, 중동,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와 그것을 운반할 수단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럽의 모든 수도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도시에도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때때로 가장 좋은 가족들처럼 우리는 이런 전술적인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관계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악관에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존중하고 저도 그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항상 차이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총리는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 포스트 인터뷰에서 우리는 함께 잘 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비비를 좋아하고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고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의견 차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가 중동 문제로 다시 집권한 이후 이스라엘과 트럼프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합의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타르, 터키의 에르도안, 시리아의 알샤라와 관련해서도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12일 전쟁 동안 계속 전진했을지 또 이 6주간의 에픽 퓨리 작전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이 계속 전진했을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전술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들이 의견이 다를 때조차도 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양보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주도권을 잡고 가자나 레바논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일종의 하위 파트너로서 한 발 물러서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맹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유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바라크 라비드라는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는 어떤 유출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고 보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바라크 라비드가 누군가로부터 전화 통화 중에 이런 말이 오갔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통화 중에 했던 말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통화의 맥락이라는 의미도 아니죠. 그리고 그건 단지 하나의 프레이밍일 뿐이에요. 맞죠? 우리는 미디어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사진 한 장만 보면 작은 틀 안만 보이고 그 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의 통화에서 지금까지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많은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 통화 중에 트럼프가 야, 너 정말 미쳤구나 라고 말한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비비, 친구야, 너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히 이런 유출의 전체 목적은 트럼프와 네타냐후 둘 다 지금 방어적으로 만들고 걱정하게 하려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출을 하는 사람들의 바람은 결국 둘 중 한 명이 진짜로 상대방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무기가 있고 F-35 전투기도 있고 탄도미사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 자체가 폭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쟁에서 올라오는 트루스 소셜 게시물도 폭탄이고 그 게시물과 이야기들에 대한 반응도 폭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네타냐후가 트럼프가 전화통화에서 무언가를 말했다고 반응하는 것처럼 이런 반응이 상대방 쪽에서 더 큰 분노를 일으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유출이라는 주제에 집중해 봅시다. 왜냐하면 또 다른 유출이 있다고 하니까요. 물론 아직은 의혹이지만요. 미국 부통령인 J.D. 벤스가 앞서 말했듯이 모사드의 계획을 터키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모사드가 쿠르드 세력을 동원해서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는 계획을 추진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 유출 의혹 이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그 계획을 막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길 이 일을 터키에 알린 사람이 부통령인 J.D. 벤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정보가 익명의 소스를 통한 유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익명의 고의 소스를 인용하고 있다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읽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믿지 마세요. 동시에 이라크의 쿠르드족이 무기를 들고 이란에 들어가려는 어떤 군사 작전 계획이 있었다는 징후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트럼프가 했던 그런 암시적인 발언들이 있었죠. 그는 우리가 어떤 집단에 무기를 줬고 그들이 그 무기를 이란 안으로 들여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그 무기를 그냥 갖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트럼프가 내가 얼마나 멋진 무기를 가졌는지 봐라. 어쩌면 그냥 가질 수도 있다고 말한 적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세부 사항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미국에게 핵이 핵심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란이 더 이상 핵 프로그램을 갖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핵시설을 폭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핵먼지, 고농축 우라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과 미국은 많은 탄도미사일 시설, 더 많은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능력,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처음부터 그들이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첫날 첫 번째 공격에서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사드의 전임 모사드 국장인 다비드 바르네아가 모사드가 이 정권을 약화시키고 붕괴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항상 정권 교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비록 대통령이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미 정권 교체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미국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연설에서 이란 국민들에게 여러분의 자유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왔으니 이제 여러분 나라를 접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이란 국민들에게 아야톨라로부터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신호와 계기를 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분명히 IRGC가 가진 무기는 무기로 맞서서 이겨야 합니다.
이란 반정부 세력이 무기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있었죠. 이라크 쿠르드족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국의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있던 반정부 단체인 MEK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논리로 그 나라 안에서 IRGC를 약화시키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JD 벤스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찾아가 이라크 쿠르드족이 들어오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전화해 이 계획이 자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계획을 취소했다는 게 보고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세부 사항이 사실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JD 벤스가 네타냐후와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루비오, 헤그세스는 한편에 있고 JD 벤스는 다른 편에 있다는 겁니다. 벤스는 애초에 전쟁에 반대했고 네타냐후가 원하는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도 네타냐후와 트럼프 사이의 의견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에르도안이 중동에서 불안정한 세력이고 이스라엘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에르도안이 미국의 동맹이라고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런 유출들은 두 행정부 사이에 균열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JD 벤스가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그의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 지역 충돌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미군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뚫으려던 선박을 무력화시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6월 3일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 방향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들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위에 또 다른 봉쇄를 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 이란 선박이 보이는데 이란 선박들은 이란이 통제하는 몇몇 섬들 사이를 지나는 경로로 해협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고속도로가 아니라 진출로 같은 곳이에요. 이란 선박 몇 척 정도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 선박들 중 하나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약간의 긴장 고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에 대해 대규모로 대응했죠. 드론을 쿠웨이트의 국제공항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드론이 쿠웨이트 공항의 메인 터미널을 타격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공격으로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최소 1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확전이었지만 트럼프는 이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가 군사적 충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쿠웨이트 공격으로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바레인에서도 또 다른 공격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 자산과 미군 기지, 미군 공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트럼프는 그 상황에서 거의 전면전으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긴장 고조로 이어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긴장 고조를 축소하려고 시도합니다. 동시에 트럼프도 이곳 중동 정세의 현실을 진짜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전이 실제로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이죠. 이 클립을 한번 보시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날 밤에 그들을 꽤 강하게 타격했고 사실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처럼 신속히 싹을 잘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지역의 휴전은 총격 강도가 좀 약해진 상태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말은 여러 번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휴전 중이지만 교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군인 2명이 추가로 사망해 안타깝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휴전이라고 말하지만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런 방식으로 휴전을 정의한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느 정도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이 휴전 중에 발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도 휴전 중에 발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셈이죠. 그리고 이것은 네타냐후 총리와 당시 전략문제부 장관이었던 론 더머 그리고 미국 사이의 협상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즉, 좋아, 우리는 휴전에 동의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면, 즉 헤즈볼라나 다른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측 진지를 위협하거나 실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은 대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미국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휴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는 완전한 휴전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슬람의 휴전 개념에서도 그들은 휴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후드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자신을 강화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휴전을 의미합니다. 다시 공격하고 싶을 때까지 말이죠. 그게 바로 후드나라는 단어, 즉 휴전의 번역어가 이슬람 문화에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맞아요. 도널드 트럼프는 휴전을 원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결국 좀 더 온건하게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휴전이 중요할까요? 이제는 휴전의 정의도 바뀌었고 이른바 휴전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곳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중동에서 미군이 사망할 경우 이란과의 휴전이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휴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휴전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서로 교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각 측이 실제로 특히 적측이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란과 헤즈볼라는 휴전 상태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본격적인 공격으로 번지기 전에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란과 헤즈볼라가 벌이고 있는 줄다리기입니다. 그들은 미국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약간 공격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반격을 하지만 그 후에는 그 일을 축소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가능한 한 오래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양쪽이 서로 계속 공격을 주고받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피해가 너무 커지고 공격이 너무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통솔하는 미국 대통령과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할 때는 그런 줄다리기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인내심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파악하려고 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농담이 좀 지나치게 심해지면 결국 누군가 다치기 전까지는 다 장난처럼 느껴지죠. 맞아요. 알다시피 그리고 미군이 사망하거나 대통령이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사실상 다시 전면적인 갈등을 불러들이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미국 대통령이 궁극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당신이 본 것은 그 6주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맹렬히 공격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을 두들겨 팼죠. 알다시피 그들은 거의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싸움에서 라운드마다 계속 이겼습니다. 이 휴전과 협상 기간 동안에 이란이 다시 어느 정도 입지를 되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어떻게든 패배를 선언하려는 목적으로 시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게임이고 만약 다시 군사적 충돌로 돌아가게 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 미군이 사망하면 다시 전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은 테헤란이 합의에 서두르지 않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 방신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상당한 독립성을 누려왔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나라들을 대표하는 매우 약하고 무능한 지도자들과 상대해 왔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그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들이 절대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47년 동안 원하는 대로 해왔습니다. 제 말은 이 일은 진작에 끝났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서두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여유로워 보입니다. 합의는 될 때 되는 거죠. 47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저는 합의가 될 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 군사 공격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유가가 내려가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의회가 자신을 좀 놔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마 중간 선거를 무사히 넘기길 원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트럼프는 여전히 중동의 모든 군사 자산을 배치해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결국 이란에게 패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조용한 시기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인터뷰도 많고요. X와 트루스 소셜에 많은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란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교 공개 성명에서 서로를 앞지르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각자가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주말 동안 엑시오스를 통해 트럼프의 특별 사절 스티브 위트코프와 그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가 테네시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핵 전문가 팀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방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상 이란과의 협상이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고 우리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용문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오크리지에서의 이 만남이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협상이 매우 진지한 단계에 들어섰고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전문가들과 만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들이 전문가들과 논의하려는 문제가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트럼프가 말하는 핵먼지, 즉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빼내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깊은 지하에 묻혀있는 용기 속의 기체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란 밖으로 내보내길 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고농축 우라늄으로 인해 아무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많은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동시켜야 하는 가스입니다. 잠재적으로는 고체 형태로 얼려야 할 수도 있죠. 맞나요? 이것은 기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액체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체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위트코프와 쿠시너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테네시주의 오크리지에 자문을 구하러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 협상을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했듯이 그것을 빼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란인들이 그것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지하로 이 시설들 안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돕는다면 공식적인 경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반출할 수 있죠. 아니면 특수부대 작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아마도 포위하고 보호하는 방식이겠죠.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 핵먼지를 아주 신속하게 제거하려고 할 때 그 지역을 둘러싸는 경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간다면 그것은 이란이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의하게 하는 협상 경로 쪽이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도 아마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나라, 즉 중국이 들어가서 고농축 우라늄을 일종의 평화적인 합의하에 가져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위트코프와 쿠시너가 그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협상이 반드시 합의되거나 서명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조건들이라는 뜻입니다. 알렉스, 계속해서 한 달 전쯤에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중에 이란을 상대로 이라크 깊숙이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이제 우리는 포효하는 사자 작전 중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의 특수부대와 정보부대를 파견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공화국을 상대로 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동 전역의 비밀 조직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은 며칠 전에 CNN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비밀 기지를 세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 남부에 여러 거점을 구축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의 공군 기지를 이용해 착륙하거나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급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미국이 KC-46 급유기를 통해 필요한 모든 급유 능력을 제공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중동 전역에 자산을 배치해 왔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감시 목적으로든 비상 착륙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잠재적 공군 기지로든 말이죠. 어떤 곳에서는 장비나 구조 작전을 위한 물류 지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란 내부에서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인근에 병력을 배치해 둘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 주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은 수요일에 전쟁 권한 결의안을 승인하여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는 결정이었으며 소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미국과 이란 간의 3개월간 이어진 갈등을 끝내기 위해 동참한 것입니다. 제 이해로는 이 결의안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 결의안이 아직 상원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 결의안을 무시하고 이란과의 상황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의미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공화당원들조차도 전쟁이 진행되는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말해서 이것이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것이 트럼프가 이 전쟁에 대해 받고 있는 대중의 지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트럼프는 중동에서 끝없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부시 행정부, 그러니까 두 번째 부시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오랜 기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이 묶이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트럼프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작전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5주, 6주 정도의 작전이었고 이는 대통령이 하원이나 상원을 거치지 않고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60일보다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트럼프가 이 장기적인 휴전에 관여해온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다시 이란을 공격하게 된다면 그는 작전의 이름을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에픽 퓨리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특수작전이 될 것이고 60일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트럼프의 이란 전쟁이 특히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익이 된다고 여겨질 경우 미국 내에서 본질적으로 인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운동을 해온 진보적인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고립주의적인 공화당원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타냐후가 마치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트럼프를 설득해서 이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고 미군을 움직여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명백한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몇 분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을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만을 지나가던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때 보복은 쿠웨이트의 공항을 향해 이루어졌습니다. 바레인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란은 중동 전체 지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해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국가들, 특히 가장 중요한 페르시아만의 미국 동맹국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중동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 내내 훨씬 더 많은 드론과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시리아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란이 레바논을 완전히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실패한 국가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예멘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협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가자 지구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관련된 이 상황은 미국이 대처하는 것이 매우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익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미국 내에서 인기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공화당 내에는 고립주의자들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민주당과 손을 잡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JNS TV 이번 주 주루슬렘 미니는 여기까지입니다. JNS 특파원 조시 헤이슨, CEO 알렉스 트레이먼과 함께했습니다. JNS TV 무대 뒤에서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슈퍼 땡스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고 이 모든 멋진 컨텐츠를 보시려면 꼭 JNS TV를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는 janus.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루살렘 미닛 JNS TV에서 다시 뵙겠습니다.